얘 태어나면서부터 헌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니들 좋은 거 주려고 헌 거 입고 타고 다녔어. 그걸로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재산 열심히 불려보자고 한 거지. 한쪽은 이렇게 졸라매는데 다른 한쪽은 펑펑 써버리고 그러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산 줄 아냐? 엄마, 이 사람이나 저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엄마는 늘 아껴 쓰고 헌 것도 잘 쓰시니까 분위기 봐서 그런 거고요. 엄마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장모님도 계신데 좀 자중하세요. 뭐? 장모님도 계신데 어쩌라고? 엄마를 앞두고 장모님이랑 네 마누라 편만 들고 이제 보니 네가 제일 나빠. 네 마누라야 남이라 쳐도 너는 내가 뜨신 밥 해주고 키운 자식이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 네 장모님이 네 엄마야? 그 순간 며느리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으며 달래려고 했지만 안사돈이 상황을 못 참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돈, 진짜 옆에서 보자 하니까 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생떼를 부리세요? 애들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로 따지고 드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렇게 억울하시면 차 바꿔드려요? 저랑 바꿀 거냐고요? 안사돈은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나랑 애들이랑 말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세요? 박 씨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봐도 참으로 바보 같은 꼴이 아니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해준 집을 별 다른 노력 없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들을 보며 셋이 번갈아 가면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니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누구보다 이해해야 할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에 서서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올해로 67세인 박현숙 씨는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방 하나에서 시작해 조금씩 돈을 모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았지만 사업 수완이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늘 가계부를 철저히 쓰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함께 살며 박 씨와 남편은 마침내 건물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남편은 건물을 다 완성하고도 오랜 병으로 몸이 약해져 건강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몇 년 뒤 세상을 떠났고 박 씨는 홀로 그 건물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건물을 관리하는 일은 고단했지만 그래도 박 씨는 열심히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며 신혼집 마련 문제로 난감해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예산을 맞추기가 어려워.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결혼식이랑 회사 위치까지 따지다 보니 답이 없네. 박 씨는 처음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내어주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아들 하나고 나중에는 아들을 통해서 건물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니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 여겼던 것입니다. 박 씨는 건물의 한 층을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했지만 박 씨는 흔쾌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오래된 차까지 팔았습니다. 이 집은 너희 신혼집이야. 오래된 집이지만 새로 고치면 더 좋은 집이 될 거야. 아들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을 앞두고 정성껏 포장한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박 씨에게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둘 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집 얻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신혼집을 따로 마련해 주셔서 돈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었어요. 그중 일부를 떼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박 씨는 그 명품백을 받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런 사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들도 잘 알 텐데 며느리가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시 고민하던 박 씨는 결국 그 명품백을 돌려보냈습니다. 예, 이 가격표를 보니 손이 떨리는구나.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신혼부부가 살만한 집 얻는데 돈 몇 억씩 들어가잖니. 그거 아껴 쓰면 갖고 더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너희도 시작부터 이런 사치는 삼가고 알뜰하게 살아라.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너무 야멸차게 거절했나? 그래도 처음에 거절해야 다음에는 이런 무리한 선물 준비를 하지 않겠지. 아무렴 다른 신혼부부보다 출발이 좋은 거니 아껴서 쓰고 또 재산도 늘려가야지.
박 씨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신혼집에 아들 부부가 입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준 만큼 아들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신혼집에 대한 대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신혼집을 둘러보며 겉으로는 너무 감사하다고 했지만 가끔씩 던지는 말이 박 씨의 마음을 찌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정말 좋긴 한데요. 안방 구조가 조금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 그래도 열심히 공사한 건데 뭔가 부족한가 보구나. 네, 요즘은 방 구조가 더 현대적인 게 많잖아요. 어머니만 허락해 주시면 여기 내부 공사 다시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박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살 집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대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알려주고. 며느리는 때마다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태도에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 중 박 씨가 세세하게 신경 쓰는 것을 보고는 먼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맡겨주세요. 요즘 젊은 업자들도 이런 거 충분히 잘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너무 나서는 건가 싶어 뒤로 물러났지만 뭔가 부드럽게 흘러가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신혼집을 내주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조금씩 맞춰가려고 했지만 처음부터 느껴지던 미묘한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짙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집에 대한 거리감이 느껴졌던 건 아들 부부가 신혼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공사가 끝난 집을 직접 보러 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신혼집 내부는 리모델링 후 깔끔하고 현대적인 구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눈앞에 펼쳐진 결과물을 보고 뿌듯했지만 이날 집에는 낯선 손님이 박 씨를 반겼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의 친정엄마였고 이 집 거실에 너무나 편하게 앉아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안사돈은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큼직한 명품 가방을 들고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거실을 차지한 채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문득 자신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초대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넘기며 안사돈에게 물었습니다. 사돈, 오늘 웬일이세요? 저도 애들이 불러서 오긴 했는데 애들이 양쪽 부모님을 다 불렀나 보네요. 그러게요, 사돈. 여기 와보니까 저 깜짝 놀랐네요.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이게 다 사돈 덕분이에요. 박 씨는 순간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의 태도에서 마치 자신이 집주인이라도 된 듯 일어나서 집안 곳곳을 소개하고 뭔가 주객이 전도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볍게 집안 구경을 했고 식사를 마친 후 박 씨도 아들 부부에게 전달할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미리 부지런히 챙겨온 보따리 하나를 거실에 풀어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오래전부터 박 씨가 아끼며 입던 옷들과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상태가 좋은 자잘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예, 며느리야, 이거 봐봐. 혹시 필요하면 써. 새 건 아니지만 상태는 괜찮아. 너희 집 살림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안사돈이 보따리 속 옷들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요즘 누가 이런 거 입어요? 이런 거 가져다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워낙 금검전략하시고 검소하시다고 듣긴 했지만 이런 건 솔직히 재활용으로 내놓으셔야죠. 누구 입으라고 주기에는 좀 민망한 것들 같은데 말이에요. 이 말에 무안해진 박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가져왔어요.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요. 그냥 편히 구경하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안사돈 쪽을 슬쩍 보며 곤란한 듯 웃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속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박 씨는 신혼집 근처를 지나가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가져다 줬던 옷 보따리가 그대로 건물 앞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것입니다.
비닐봉투가 찢어진 채 박 씨가 아끼며 입었던 옷들이 너저분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입었고 정리했던 옷들이기에 얼핏 봐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순간 속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감정이 많이 상했고 곧바로 며느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얘, 안 입을 거면 나 다시 달라니까. 이걸 왜 싹 다 버렸니? 멀쩡한 것들이잖아. 너희 집에 필요 없으면 다른 데라도 주지.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지 않니? 그러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입지도 않을 걸 쌓아두면 집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냥 정리했어요. 다시 돌려드리기도 좀 죄송하고요. 박 씨는 알 수 없는 서운함과 무안함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한 뒤에야 겨우 알겠다는 말만 답한 채 돌아섰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으고 아껴가며 간직했던 물건들이 단번에 쓰레기로 내몰린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며느리의 태도에서 느껴진 무시와 냉담함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는 옷과 물건들을 억지로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정성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알았기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안사돈의 눈앞에서 비판받았던 순간과 그날의 말투,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고 아들 부부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도 딱 2번만 만났습니다. 최대한 만남을 줄이고 각자의 삶에 충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 다가왔는데 바로 첫 손주의 돌잔치였습니다. 박 씨는 이때만큼은 손주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전에 며느리와 안사돈으로부터 무안당했던 일도 있고 이번만큼은 백화점에서 손주의 새 옷을 사줄 생각에 설렜습니다. 평소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던 박 씨는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손주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사야 할지 몰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얘, 내가 이번에 우리 손주한테 새 옷 한 벌 선물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니? 잠바라든지 이런 거 말이야. 아무래도 애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박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말은 박 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아, 선물이요? 그런데요, 어머니.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또 중고 옷 가져다 주시는 건 아니죠? 저는 물려 입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괜찮으시면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박 씨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직접 새로운 옷을 사주려고 했던 정성과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며느리에게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현금으로 줄게. 그게 낫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박 씨의 마음은 한동안 무거웠습니다. 손주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며 들떴던 감정은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돌잔치를 위해 현금을 준비해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씁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잔치 당일이 되었고 이런저런 일들은 차치하고 박 씨는 손주의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손주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며 예상치 못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일로 얼굴 마주하기 불편해진 안사돈이 누가 봐도 눈에 띌 만한 아주 눈부신 모피코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굴 전체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달고 요란하게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가의 옷차림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박 씨는 순간 멍해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사돈 내가 저렇게 여유가 있었던가? 전에도 엄청 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오더니 그렇게 여유 있으면 딸 시집 갈 때 얼마라도 보태주지. 박 씨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 자체가 참으로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자신이 가진 옷 중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긴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괜시리 안사돈 옆에서 초라해졌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애써 생각을 가라앉히고 자리를 잡으려는데 이때 안사돈이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뵙네요. 잘 지내셨지요? 가까이 이쪽으로 앉으시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달리 할 말이 없었던 박 씨는 안사돈에게 옷이 멋지다는 칭찬을 건넸고 이 말에 안사돈은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네. 이거 저번에 우리 딸이랑 백화점 가서 산 거예요. 오늘 손주랑 다 같이 스냅 촬영한다고 해서 무리 좀 했죠? 요즘 모피도 하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진짜 모피는 돈이 꽤 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냥 봐도 너무 멋지네요. 저는 그런 걸 잘 볼 줄 몰라서. 이때만 해도 박 씨는 그저 화려한 옷차림에만 놀랐고 며느리가 자기 친정엄마를 이렇게 살뜰히 잘 챙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며느리가 와서 인사를 건넸고 안사돈은 이때 생각 없는 말로 또다시 박 씨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 근데 할머니들은 잘 챙겨 입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따 돌잔치 때 우리도 나가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 안사돈도 한 벌 맞춰드릴 걸 그랬나 봐. 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이 말에 며느리도 슬쩍 박 씨를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참,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거 안 좋아하셔. 어머니는 중고 가게에서 사온 헌옷들 골라 입는 거 좋아하시지. 백화점에서 옷 사고 그러면 혼난다니까. 그쵸, 어머니? 순간 박 씨의 가슴 속에서 억울함과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박 씨는 그저 억지 미소로 상황을 넘겼지만 속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눈앞에서 화려한 모피코트를 걸치고 있는 안사돈과 자신을 비교하며 박 씨는 속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아무리 자기 친정엄마고 나는 시어머니라지만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박 씨 혼자 따돌림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박 씨의 가슴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던 건 돌잔치가 한창 진행되며 본격적으로 스냅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진을 찍겠다고 해서 나가보니 박 씨는 민망할 정도로 며느리와 아들, 안사돈의 손주까지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차려 입은 상태였습니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이미 며느리는 돌잔치 전날 안사돈과 함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화려한 화장과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한 며느리와 친정어머니는 돌잔치 내내 주목을 받으며 행사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왜 며느리가 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급한 김에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들은 손주를 안고 달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친정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스냅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 씨는 결국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 가족 사진인데 나는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돼? 미리 말해줬으면 나도 준비를 좀 할 걸 그랬구나. 순간 며느리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조금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깜빡했네요. 그런데 어머니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없어서 드라이만 급히 해달라고 말할게요. 메이크업은 추가 비용이 들어서 따로 못했어요. 저기요, 이모님, 저희 어머니 드라이 좀 해주세요. 빨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마음은 허전함과 씁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정어머니인 안사돈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잔치에 참석했는데 자신에게는 드라이만 받으라는 말이 돌아온 상황이 무척 서운했습니다. 며느리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급히 내뱉은 말은 오히려 박 씨를 더 깊은 소외감에 빠뜨렸습니다. 이날 돌잔치 내내 박 씨는 애써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며느리와 안사돈의 화려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와 손주를 끌어안고 기념사진을 찍었고 아들은 아무리 정신이 없다지만 엄마인 나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제외한 한 가정의 환한 웃음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씨는 한 발치 떨어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냅 사진 촬영 때도 아무도 박 씨에게 자세를 고치거나 조언해 주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는 행사에서 점점 더 흐릿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박 씨는 축하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의 첫 돌잔치는 그녀에게 특별한 날로 기억되기보다는 차별과 소외의 씁쓸함이 강하게 남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잔치에서 겪은 일들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자신이 가족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곱씹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박 씨에게 했던 말들은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하는 와중에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헌 옷들 좋아하시지 이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골랐어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 말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헌 옷을 좋아한다니 애초에 남이 입고 쓰다가 버린 헌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끼면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건물을 마련하고 그 건물을 활용해 가족의 안정된 미래를 도왔던 자신의 노력이 폄하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안사돈에게는 값비싼 모피코트를 선물하고 막상 집을 선물해준 나를 가볍게 대하는 며느리의 행동이란 박 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박 씨도 괜히 집 생각도 나고 하나 둘씩 본전이 생각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들 부부집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당장 돌릴 수 있는 현금 그리고 차까지 팔아서 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할 때마다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었고 왜 내가 이런 수고를 해서 번거로움을 감당해야 하는지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참 일찍 또 연락 왔다 싶었지만 돌잔치가 끝나고 어떻게 지내시냐며 안부를 물었던 겁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확실히 지금 차가 없으니 불편하다. 저번에 니들 집 해주면서 팔아서 지금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녀. 다음 주에 이모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말이지. 아, 맞다. 엄마도 불편하시긴 하겠네. 그래, 엄마. 우리가 방법을 좀 알아볼게. 이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또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돌잔치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괜스레 어른답지 않게 아들에게 화풀이를 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차를 팔고 난 다음 가까운 시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갈 때도 불편함이 컸고 돌잔치에 참석할 때조차 아들 부부의 차를 얻어 타야 했습니다. 아들이 안부를 물으니 답했을 뿐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두고 난 뒤 일주일쯤 지나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남편한테 들었어요. 요즘 차가 없어서 불편하시다면서요? 저희 차 중에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결혼 전부터 타던 차인데 아직 멀쩡히 탈만해요. 당장 발이 묶인 상황에서 며느리의 이런 제안은 고마웠고 앞서 불평하듯 말했던 게 미안해졌습니다. 박 씨는 얼른 알겠다,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머쓱한 마음에 아들 부부에게 줄 선물로 과일을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며느리가 가져온 차는 외관은 깔끔했지만 나름 조금 오래 탔던 중고차임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았고 엔진 소리도 무난한 편이라 큰 기대 없이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며 손에도 길을 들였고 이동의 불편함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아들과 며느리도 박 씨에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이 들고 혼자 있다 보니 너무 자잘한 거에 삐지게 되고 예민해졌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점점 아들 며느리를 향한 마음이 누그러졌고 손주를 보러 갈까 싶어 약속을 잡고 아들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를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아주 기분 좋게 며느리가 준 중고차를 몰고 조심스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박 씨는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아마 근래 느꼈던 감정 중 배신감으로는 이게 가장 최고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박 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날 건물 앞에는 길 가던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외제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박 씨는 어디 연예인이라도 왔나 싶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까막눈이지만 딱 봐도 매우 비싸 보이는 외제차인데 이게 왜 우리 건물 앞에 있나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차에서 안사돈이 내리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안사돈은 값비싼 명품 백을 들고 있었고 차 트렁크에서 백화점 포장이 된 고급 과일 세트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너무 놀라서 숨이 멎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언제나처럼 안사돈이 먼저 박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오늘 애기 보러 오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는데 같이 들어가실래요? 이 말을 듣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박 씨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차는 안 사돈 거죠? 엄청 좋아 보이네요. 외제차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안사돈은 아주 푼수같이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웬만한 눈치라도 있었으면 이후 그런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았는데 이 말에서 모든 분쟁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아유, 우리 딸이랑 사위가 선물해줬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오래 타라고 말이에요. 저야 너무 고맙고 땡큐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중고차와 지금 눈앞의 외제차가 머릿속에서 비교되며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에게는 결혼 전부터 타던 중고차를 건네준 며느리가 본인 친정엄마에게는 새 외제차를 선물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박 씨의 표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명품 백을 가볍게 흔들며 과일 세트를 들고는 말했습니다. 차 안에 내비게이션까지 이렇게 길게 달려있고 내부도 호텔처럼 멋져요. 딱 제가 원하는 취향으로 흰색으로 뽑아줬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태워드릴게요. 아참, 안사돈도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제가 가는 백화점 지하 1층 과일이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박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한 뒤 더 이상 안사돈과 눈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장 안사돈보다 앞서가며 속을 최대한 달래보려고 했지만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머릿속이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나는 집을 해줘놓고 중고차 한 대도 겨우겨우 감지덕지 받아가며 고맙다고 인사를 그렇게 했는데 안사돈은 대체 딸과 사위 부부 사는 데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저만한 선물을 받은 걸까요? 박 씨의 속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니 내가 아들 부부에게 준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보는 게 전혀 속물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우선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며느리와 마주할 예정이었고 자신의 생각을 애써 가라앉히며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박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더욱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니네 나랑 얘기 좀 하자. 지금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요 건물 앞에 외제차가 한 대 있던데 그거 안 사둔 거라면서? 니들이 사들였다는데 그게 진짜냐? 박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엄마가 차 바꾸실 때가 되었거든요. 엄마가 그래도 연세가 있고 하셔서 이번에 좀 제대로 된 거 사드렸어요. 사실 어머니도 생각하긴 했는데 워낙에 새 것 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낭비라고 또 혼내실까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 씨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태연한 대답이 박 씨에게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억울함을 모두 폭발하게 만든 도화선이었습니다. 박 씨는 숨을 가다듬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니들 돈으로 산 거 맞지? 나는 지금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 솔직히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저런 데에 쓸 돈이 있다는 게 다 니들이 어디선가 절약이 되고 안 써도 되는 돈이 있기 때문 아니냐? 가장 크게 들어가야 할 집에 대해 돈을 아끼게 해주었더니 그렇게 돈을 써? 박 씨의 날 선 질문에 며느리는 순간 머뭇거리더니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그렇긴 한데 일단 집 문제는 해결됐고요. 저희 엄마 사드리면서 어머니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 차를 드렸던 거예요. 저희 엄마도 이번에 차 살 때 얼마 보태시기도 했고요. 그래? 얼마나 보태셨는데? 저 차가 최소 그래도 1억은 될 것 같던데 거기에 한 9천만 원 보태셨냐? 그러자 아들까지 나와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냥 장모님이 힘들어 보이셔서 기왕 해드리는 거 그렇게 한 거야. 왜 갑자기 싸우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가 이상하고 내가 예민한 거냐? 일단 말이나 해보라고 돈이 뭐 얼마나 남아서 그런 차를 사드렸대? 나는 당장 팔아서 몇백만 원도 못 받을 차를 갖다 줘놓고 니들 같으면 화 안 나겠어? 니들은 번지르르하게 새 거 갖고 싶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건물 신혼집도 받고 리모델링까지 해놓고. 이때 안사돈이 뒤늦게 들어왔고 아주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아까 저 아래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시더니 우리 딸이랑 사위가 제 차 사준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아래에서 말씀하시던가 왜 여기 와서 애들을 잡으신대? 그러자 며느리 역시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너무 예민하신 거 맞아요. 상황 설명드렸잖아요. 어머니도 해드릴까 했는데 워낙 이런 거 사면 야단치시니까 그런 거라고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손을 떨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얘 태어나면서부터 헝겊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니들 좋은 거 주려고 헝겊 입고 타고 다녔어. 그걸로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재산 열심히 불려보자고 한 거지. 한쪽은 이렇게 졸라매는데 다른 한쪽은 펑펑 써버리고 그러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산 줄 아냐? 박 씨의 격앙된 목소리에 아들도 나서며 중재하려고 했지만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것은 아주 쓸데없는 참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나 저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엄마는 늘 아껴 쓰고 헝겊도 잘 쓰시니까 분위기 봐서 그런 거고요. 엄마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장모님도 계신데 좀 자중하세요. 아들의 말을 들은 박 씨는 너무나도 서러워 손을 떨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장모님도 계신데 어쩌라고? 엄마를 앞두고 장모님이랑 네 마누라 편만 들고 이제 보니 네가 제일 나빠. 네 마누라야 남이라 쳐도 너는 내가 뜨신 밥 해주고 키운 자식이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 네 장모님이 네 엄마야? 그 순간 며느리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으며 달래려고 했지만 안사돈이 상황을 못 참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돈, 진짜 옆에서 보자 하니까 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생떼를 부리세요? 애들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로 따지고 드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렇게 억울하시면 차 바꿔드려요? 저랑 바꿀 거냐고요? 안사돈은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나랑 애들이랑 말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세요? 박 씨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봐도 참으로 바보 같은 꼴이 아니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해준 집을 별 다른 노력 없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들을 보며 셋이 번갈아 가면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니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누구보다 이해해야 할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에 서서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엄마를 달랜답시고 나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일단 모셔다 드릴게요. 이건 알아. 내가 내 발로 걸어갈 테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엄마, 진짜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 이 건물에 사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동네 창피한 거 아세요?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네 창피해? 그래, 내가 여기서 산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 만큼 이 건물이 네 엄마가 만들어준 거란 것도 다 알겠지. 그런데 너는 내 엄마보다 남들 시선이 더 중요하구나? 정말 실망이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집을 내준 이유는 너희가 안정적으로 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라. 나는 헝겊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참았어. 너희가 나를 그저 돈 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장모만 엄마라고 여기는 걸 보면서도 참았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박 씨를 말리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는 늘 검소하게 사시니까 세차 같은 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친정엄마는 안 부담스럽고 나는 부담스러워? 너희가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했겠니? 안사돈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진짜 왜 이러시냐고요? 그냥 애들이 장모 잘 모시는 거 보면서 흐뭇하게 봐주시면 되지.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박 씨는 안사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아온 걸 사돈이 알아주실 필요는 없지만 제 집에서 제 자식과 얘기하는데 사돈이 나설 일은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세요. 어머니,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 집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뜻을 너무 곡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고요. 물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화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박 씨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결단하듯 대답했습니다. 물려준다고 누가 그래? 내가 내 집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뭐라고 할 권리가 있니? 이제부터는 이 집 내놓고 너희는 나가서 전셋집 구해. 더 이상 나를 헝겊만 좋아하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박 씨의 이례적인 단호함과 분노에 며느리와 아들은 할 말을 잃고 침묵했습니다. 안사돈은 뭐라고 더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박 씨의 단단한 태도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사돈, 아까 저더러 생떼 부린다고 했죠. 그래요.
나도 이제 좀 생떼를 부려보려고요. 그동안 참고 넘기기만 했더니 결국 바보가 된 건 저뿐이더라고요. 실컷 좋은 거 타고 사고 누리세요. 대신 안 사돈이랑 안 사돈 딸 돈으로요. 제 집에서 등 따숩게 눕고 앉아서는 사람 바보 취급하는 건 이제 그만하셔야죠.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누구도 박 씨를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을 끝낸 박 씨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그날의 일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자신이 조금 후회되기도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심이 더욱 강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늦은 밤 혼자 앉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며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신혼집으로 내준 건물을 임대 시장에 내놨습니다. 몇 주 후 세입자가 나타났고 박 씨는 단숨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인테리어 사무실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사실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박 씨의 결정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서둘러 집을 비웠습니다. 이사 당일 며느리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따지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오늘 이렇게 나가는 거 잊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부르셔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모습을 보니까 내보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누가 너희를 다시 부른대? 그런 꿈은 꾸지 마라. 그리고 네 엄마 화난 것도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날 것 같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도 사람 우습게 보고 끝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네가 이 꼴을 만든 거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이를 악물며 짐을 챙겼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이후 박 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아들이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박 씨는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박 씨는 아들의 사과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 박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준 중고차를 돌려주었습니다. 서로 받은 건 다 돌려주자. 이 차도 다시 가져가. 정리는 깔끔하게 해야지. 며느리는 박 씨의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박 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외제차를 팔아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 검소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사치와 낭비를 후회하면서도 박 씨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박 씨 역시 그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후 박 씨는 건물에 세를 주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간 자신이 미뤄왔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을 사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구입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비를 즐겼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사본 사람이 잘 산다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시장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도 따져보고 샀다면 백화점에서 5만 원짜리 질 좋은 니트를 한 벌 사게 된 정도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아끼고 살았을까? 변변찮은 거 말고 질 좋고 잘 만들어진 물건을 사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구나. 박 씨는 한동안 쌓아둔 억울함과 서운함을 풀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한편 전세집으로 이사간 아들 부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쪼들리는 살림 속에서 검소한 생활로 해야 했는데 이제사 과거의 사치와 낭비를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박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곧 40살이 될 것들인데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나는 관심 끊고 내 인생이나 잘 살아야겠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자신을 위해 더 열심히 살며 삶의 여유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